엄마, 엄마, 보고 싶어요. 조용히 해. 엄마한테 곧 데려다 줄게. 하지만 아이는 계속 울었다. 옥탑방 구석에서 열이 나며 그때 전화가 왔다. 경찰이었다. 박도철 씨, 그 아이는 심장병 환자입니다. 치료를 받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심장병.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다. 물 주세요. 비가 내렸다. 1986년 11월에 서울은 차가운 빗물로 뒤덮여 있었다. 아스팔트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들은 도시의 불빛을 받아 반짝이다가 이내 검은 하수구 속으로 사라졌다. 영등포 공단촌의 좁은 골목길은 빗물과 기름때가 뒤섞인 진흙탕이 되어 있었고 그 진흙탕 위를 남루한 신발들이 서둘러 지나갔다. 누군가는 저녁을 먹으러, 누군가는 야근을 하러, 누군가는 술집으로, 누군가는 집으로.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로 비를 맞으며 걸었다. 우산을 받쳐 든 사람도 있었고 비닐봉투를 머리에 쓴 사람도 있었고 그냥 비를 맞으며 걷는 사람도 있었다. 박도철은 그 중에서도 가장 느리게 걷고 있었다. 갈 곳이 없는 사람의 걸음걸이였다. 35의 나이,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50년은 살아온 듯한 주름이 패여 있었다. 검게 그을린 피부, 퀭한 눈두덩이, 깎지 않은 수염, 누더기가 된 작업복. 그는 세상이 내던진 사람이었다. 비가 그의 얼굴을 적셨다. 차갑고 날카로운 빗방울들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어차피 온몸이 젖어 있었다. 옷은 무거운 물을 머금고 있었고 신발 안에는 빗물이 고여 있었다. 걸을 때마다 축축한 소리가 났다. 쪽, 쪽, 쪽. 그는 멈춰섰다. 학교 앞 분식집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다. 떡볶이를 먹는 학생들, 어묵을 씹는 아이들, 라면을 후루룩 마시는 아저씨. 따뜻함이 거기 있었다. 도철은 주머니를 뒤졌다. 동전 몇 개가 손에 잡혔다. 100원, 50원, 10원. 모두 합쳐도 200원이 채 안 되었다. 떡볶이 한 접시는커녕 어묵 한 꼬치도 살 수 없는 돈이었다. 그는 동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비가 얼굴에 떨어졌다. 하늘은 보이지 않았다. 검은 구름이 세상을 덮고 있었다. 그때였다. 분식집 앞에 한 아이가 서 있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깨끗한 점퍼를 입고 빨간 우산을 들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다. 아이의 신발은 하얗게 빛났고 옷은 새 것처럼 깨끗했다. 도철의 시선이 아이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마른 눈동자가 아이의 옷, 신발, 우산을 후었다. 그리고 계산이 시작되었다. 부잣집 아이다. 돈이 있는 집 아이다. 유괴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 아니 100만원도 가능할지 모른다.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아니 설렘이 아니었다. 탐욕이었다. 배고픔이었다. 절망의 끝에서 피어오르는 한 줄기 희망, 아니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이번엔 내가 빼앗을 차례다. 도철은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다. 비가 더 세차게 내렸다. 하늘이 우는 것 같았다. 아니 하늘은 웃고 있었을지도 몰랐다. 한 남자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순간을 보며 박도철이 태어난 날 아무도 그를 축하하지 않았다. 1951년 3월 15일 한국 전쟁의 포화가 한창이던 시절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낳고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다. 영양실조였다. 아버지는 누군지도 몰랐다. 전쟁통에 사라진 수많은 남자들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그는 보육원으로 보내졌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건물, 사랑의 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지만 그곳에는 사랑이 없었다. 추위와 배고픔, 매질과 눈물만이 있었다. 아이들은 20명이 한 방에서 잤다. 겨울에는 이불이 부족해서 둘씩, 셋씩 붙어서 잤다. 그러나 도철은 혼자 잤다. 아무도 그와 함께 자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오줌을 쌌기 때문이었다. 매일 아침 젖은 이불과 차가운 바닥. 원장 선생님은 그를 마당에 세워놓고 매를 들었다. 또 쌌구나, 이놈아. 회초리가 등을 때렸다. 아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어떤 아이들은 안쓰러운 눈으로 보았고, 어떤 아이들은 비웃었고, 어떤 아이들은 그냥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도철은 울지 않았다. 처음에는 울었다. 그러나 울음이 더 큰 매질을 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울지 마. 내가 잘못해놓고 울기까지 해. 그래서 그는 울음을 삼켰다. 눈물을 안으로 흘렸다. 그렇게 그의 마음속에 눈물이 고였다. 밥은 하루에 2끼였다. 아침과 저녁. 점심은 없었다. 밥은 보리밥이었고 양은 턱없이 부족했다. 큰 아이들이 먼저 먹었다. 작은 아이들은 남은 것을 먹었다. 도철은 가장 작았고 가장 약했기 때문에 항상 가장 나중에 먹었다. 밥그릇을 받았을 때는 이미 밥이 식어 있었고 양은 한 숟가락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밥 좀 더 주세요. 그가 말했다. 원장 선생님이 내려다 보았다. 내가 일을 얼마나 하는데 밥을 더 달라고 하느냐? 내 주제. 그리고 등을 떠밀어 마당으로 내쫓았다. 도철은 마당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다. 배가 고팠다. 너무 고팠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다른 아이들이 웃었다. 저것 봐, 또 배 고프대. 맨날 배고프다고 징징대는 놈. 거지 같은 놈.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아팠다. 그러나 배고픔보다는 덜 아팠다. 1960년 1월 15일. 도철이 9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다. 원장 선생님은 난로를 피웠다. 석유 난로였다. 낡고 고장난 난로였다. 연기가 새어나왔고 불꽃이 튀었지만 원장 선생님은 신경 쓰지 않았다. 조용히 자. 그것이 그가 한 마지막 말이었다. 한밤중 도철은 뜨거운 기운에 잠에서 깼다. 눈을 떴다. 천장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아니, 붉은 것이 아니었다. 불이었다. 천장이 불타고 있었다. 불이야. 누군가 소리쳤다. 아이들이 깨어났다. 비명이 터져 나왔다. 아이들이 문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문은 잠겨 있었다. 원장 선생님이 밖에서 잠가 놓았던 것이다. 아이들이 도망갈까봐. 문 열어주세요. 살려주세요. 선생님. 아이들이 문을 두드렸다.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고 울부짖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연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검고 톡한 연기가 폐를 찔렀다. 아이들이 기침을 했다. 숨을 쉴 수 없었다. 도철은 창문으로 달려갔다. 창문은 높았다. 그의 키로는 닿을 수 없었다. 그는 침대를 끌었다. 침대를 창문 아래 두고 올라갔다.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여기야. 창문으로 나가. 그가 소리쳤다. 아이들이 달려왔다. 한 명씩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도철이 아이들을 밀어 올렸다. 작은 아이들을 먼저 보냈다. 그 다음 큰 아이들. 마지막으로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연기가 너무 짙어져서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창문에 매달렸다. 온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다. 그러나 힘이 없었다. 평소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손이 미끄러졌다. 떨어졌다. 바닥에 쓰러졌다. 불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뜨거웠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연기가 목을 조였다. 그는 기어갔다. 문으로. 아직도 잠겨있는 문으로. 살려주세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엄마. 본 적도 없는 엄마를 불렀다. 엄마. 엄마. 의식이 흐려졌다. 세상이 붉게 물들었다. 아니, 검게 물들었다. 그는 쓰러졌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소방관들이 잔해를 뒤지고 있었다. 타다 남은 건물, 검게 그을린 벽, 재가 된 침대들. 여기요. 한 소방관이 소리쳤다. 문 뒤에서 작은 몸이 발견되었다. 박도철이었다. 기적적으로 살아있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화상을 입었고 연기를 많이 마셨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살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는 살았다. 한 달 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가 다시 눈을 떴다. 보육원은 폐쇄되었다. 원장은 실화 책임으로 구속되었다. 살아남은 아이들은 다른 보육원으로 보내졌다. 그러나 도철은 보내지지 않았다.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았다. 화상 자국 있는 아이, 약한 아이, 쓸모없는 아이. 그는 병원에서 나왔다. 갈 곳이 없었다. 9살의 아이가 거리로 나왔다. 1960년의 서울, 전쟁이 끝나고 겨우 몇 년이 지난 폐허의 도시. 거지들이 거리를 메웠고 고아들이 쓰레기통을 뒤졌고 범죄가 골목마다 도사리고 있었다. 도철은 그 거리의 한 사람이 되었다. 남대문 시장 뒷골목. 도철은 그곳에서 살았다. 골판지 상자가 그의 집이었다. 낮에는 구두를 닦았다. 구두 닦이통을 어깨에 메고 거리를 돌아다녔다. 구두 닦아드립니다. 100원입니다. 그러나 손님은 많지 않았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100원, 200원을 벌기 어려웠다. 밤에는 식당 뒤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뒤졌다. 썩은 밥, 남은 국물, 버려진 김치. 그것이 그의 저녁이었다. 때로는 개와 먹이를 두고 싸웠다. 개가 으르렁거리면 그는 물러났다. 개가 더 강했기 때문이었다. 겨울이 가장 힘들었다. 추위가 뼈속까지 파고들었다. 신문지를 몸에 둘둘 말고 골판지 상자 안에 웅크리고 앉아서 밤을 보냈다. 잠을 자면 얼어 죽을까 봐 잠을 자지 못했다. 그래서 밤새 떨면서 아침을 기다렸다. 어느 날 밤 한 남자가 다가왔다. 코트를 입은 남자였다. 얘야, 추우냐? 도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가 미소를 지었다. 내가 따뜻한 곳으로 데려가 줄까? 도철은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추위가 의심을 이겼다. 네. 남자는 그를 허름한 건물로 데려갔다. 계단을 올라가 방문을 열었다. 안에는 다른 아이들이 있었다. 5명쯤 되었다. 모두 거리에서 살던 아이들이었다. 여기서 자거라. 밥도 줄게. 남자가 말했다. 도철은 기뻤다. 드디어 따뜻한 곳에서 잘 수 있게 되었다. 밥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남자에게 감사했다. 다음날 아침 남자가 아이들을 깨웠다. 일어나라. 일하러 가야지. 아이들이 따라 나섰다. 도철도 따라갔다. 그들은 시장으로 갔다. 남자가 가게 앞에 멈춰 섰다. 저기 보이는 과일 훔쳐오너라. 도철은 놀랐다. 훔치라고요? 남자가 그의 머리를 쥐어 박았다. 시키는 대로 해. 도철은 떨리는 손으로 과일을 훔쳤다. 사과 1개. 손에 잡힌 사과는 차갑고 단단했다. 그는 달렸다. 뒤에서 도둑이야. 소리가 들렸다. 그는 더 빨리 달렸다. 골목으로 숨어들었다. 숨을 헐떡였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잘했다. 사과를 빼앗아 갔다. 이제 다른 것도 훔쳐와라. 도철은 하루 종일 훔쳤다. 과일, 빵, 생선, 채소. 손이 떨렸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밤에 밥을 먹으려면 남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 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도철은 능숙한 소매치기가 되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빼내는 법, 가게에서 물건을 슬쩍하는 법, 경찰을 피해 달아나는 법. 모든 것을 배웠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불타는 보육원, 잠긴 문, 연기, 비명. 그리고 깨어나면 눈물이 흘렀다. 그는 자신이 싫었다. 도둑이 된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자신이,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자신이 싫었다. 12살이 되던 해 그는 도망쳤다. 한밤중에 몰래 나왔다. 남자는 술에 취해 자고 있었다. 도철은 조용히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갔다. 거리로 나왔다. 자유였다. 그러나 무서웠다.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걸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별들은 멀리 있었다.
너무 멀리 있어서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는 알 수 없었다. 그저 걸을 뿐이었다. 시간은 흘렀다. 도철은 15이 되었고 20살이 되었고 30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밑바닥이었다. 그는 공사장에서 일했다. 시멘트를 날랐고 벽돌을 쌓았고 땅을 팠다. 하루 종일 땀을 흘렸다. 등이 휘고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무릎이 아팠다. 그래도 일했다. 먹고 살기 위해. 그러나 돈은 늘 부족했다. 하루 품삯으로 밥 한 끼, 소주 한 병을 사면 남는 게 없었다. 방세를 내면 쌀을 살 돈이 없었고 쌀을 사면 담배를 살 돈이 없었다. 그는 항상 무언가가 부족했다. 32살이 되던 해 그는 처음으로 사랑을 했다. 공사장 근처 식당에서 일하는 여자였다. 순이라는 이름의 여자. 그녀는 도철에게 밥을 퍼주었고 가끔 반찬을 더 얹어주었고 미소를 지어 보였다. 도철은 그녀를 좋아했다. 그녀의 미소가 좋았고 목소리가 좋았고 그가 있어도 괜찮다는 듯이 대하는 태도가 좋았다. 그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다. 날씨가 좋네요. 네, 그러네요. 그것이 그들의 첫 대화였다. 몇 달 후 그는 고백했다. 서툰 말로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순이는 놀란 듯 그를 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요. 저는 이미 약혼한 사람이 있어요. 도철의 세상이 무너졌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돌아섰다. 뒤에서 순이가 말했다. 하지만 좋은 분이에요. 분명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걸어갔다. 그날 밤 그는 소주를 마셨다. 혼자 방에 앉아서 소주병을 비웠다. 한 병, 두 병, 세 병. 취했다. 세상이 빙빙 돌았다. 그는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역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구나. 그 후로 그는 여자를 멀리했다. 사랑을 믿지 않게 되었다. 아니, 사랑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 같은 사람은, 가난하고 못생기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35이 되던 해 그는 공사장에서 해고되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나이가 들어서. 미안하네, 도철씨. 자네도 알다시피 젊은 친구들을 쓰는 게 더 낫거든. 소장이 미안한 듯 말했다. 도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일자리를 잃었다. 방세를 낼 수 없게 되었다. 집주인이 독촉했다. 언제까지 밀릴 거야? 당장 나가. 또 도철은 짐을 쌌다. 짐이라고 해봤자 옷가지 몇 벌, 낡은 이불, 그리고 어머니 사진이 전부였다. 어머니 사진도 사실은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냥 주워온 사진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어머니라고 믿고 싶었다. 그는 옥탑방으로 이사했다. 영등포의 허름한 건물, 5층 꼭대기의 좁은 방. 비가 새었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웠다. 그러나 월세가 싸기 때문에 그는 참았다. 일을 찾았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물었다. 식당, 공장, 청소, 배달. 그러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나이가 너무 많아요. 경력이 없네요. 다른 사람으로 할게요. 돈이 떨어졌다. 주머니에 남은 돈은 1,000원이었다. 그는 구멍 가게에서 라면 한 봉지를 샀다. 이것이 오늘의 식사였다. 냄비에 물을 끓였다. 라면과 스프를 넣었다. 3분을 기다렸다. 국물이 부글부글 끓었다. 그는 후루룩 먹었다. 맛이 없었다. 그러나 배는 채워졌다. 밤이 되었다. 그는 옥탑방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공장 굴뚝에 불빛이 보였다. 철길 너머 네온사인이 깜빡였다. 멀리서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각각의 불빛 뒤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밥을 먹고 라디오를 듣고 가족과 이야기하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 그는 창문을 닫았다. 이불을 덮었다. 얇고 낡은 이불이었다. 추웠다. 그는 몸을 웅크렸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게 내 인생인가? 대답은 없었다. 어둠만이 그를 감쌌다. 35살의 박도철은 세상을 증오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아니, 어렸을 때는 했지만 그것은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 어른이 된 후로는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일을 찾았고 일을 했고 돈을 벌었다. 그런데 왜 여전히 가난한가? 그는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을 보았다. 양복을 입은 남자들, 코트를 입은 여자들, 학교에 가는 아이들. 그들은 웃고 있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있어 보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미래가 없었다. 오늘을 사는 것도 힘겨웠다. 내일은 더 힘들 것이고 모레는 더욱 힘들 것이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어느 날 그는 미도파 백화점 앞을 지나갔다. 유리창 너머로 화려한 물건들이 보였다. 옷, 신발, 시계, 가방. 그는 멈춰섰다. 한 남자가 가족과 함께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아내 두 아이. 아이들은 달고나를 먹고 있었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도철은 주먹을 쥐었다. 왜 저들은 저렇게 행복한가? 왜 저들은 가족이 있고 돈이 있고 웃을 수 있는가? 그리고 왜 나는 혼자이고 가난하고 불행한가? 그는 돌아섰다. 걸었다. 빨리 걸었다.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분노였다. 억울함이었다. 세상에 대한 원망이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점점 커졌다. 마치 암세포처럼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났다. 그는 라디오에서 뉴스를 들었다. 재벌의 아들이 명품 가게에서 수천만 원을 썼다는 뉴스. 정치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뉴스. 부자들이 세금을 피했다는 뉴스. 그는 분개했다. 저들은 부정하게 돈을 벌고 법을 어기고 그러고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벌을 받는다. 가난이라는 벌을, 외로움이라는 벌을, 무시당한다는 벌을. 증오는 그렇게 자랐다. 처음에는 작았다. 불만이었고 짜증이었고 우울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커졌다. 분노가 되었고 원한이 되었고 마침내 증오가 되었다. 나는 왜 빼앗기기만 하는가? 이제 나도 빼앗을 것이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았다. 위험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절망이 그를 밀어붙였다. 가난이 그를 끌어당겼다. 그리고 증오가 그를 삼켰다. 그날 밤 비가 내렸다. 도철은 분식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배가 고팠다. 주머니에는 200원밖에 없었다. 그는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다. 따뜻한 불빛, 뜨거운 음식, 웃는 사람들. 그때 아이가 보였다.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깨끗한 점퍼를 입고 빨간 우산을 들고 혼자 서 있었다. 부잣집 아이였다. 옷이 새 것이었고 신발이 깨끗했고 우산조차 고급스러워 보였다. 도철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생각이었다. 부잣집 아이구나. 그 다음은 조금 더 구체적인 생각이었다. 저 아이의 부모는 돈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생각이 떠올랐다. 유괴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는 자신을 꾸짖었다. 그러나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그는 계산하기 시작했다.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그 돈이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방세를 낼 수 있다. 밥을 먹을 수 있다. 옷을 살 수 있다.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버틸 수 있다. 아이는 여전히 혼자 서 있었다. 주변에 어른은 없었다. 분식집 주인은 가게 안에서 일하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각자 급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아무도 아이를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 도철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그는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또 한 걸음. 아이와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아이가 그를 보았다. 큰 눈동자가 도철을 바라보았다. 순수한 눈빛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눈빛이었다. 도철은 미소를 지었다. 억지 미소였다. 그러나 아이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안녕 꼬마야. 그가 말했다. 아이가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공손한 목소리였다. 교육을 잘 받은 아이였다. 엄마 기다려? 도철이 물었다. 네. 엄마가 떡볶이 사러 갔어요. 곧 올 거예요. 도철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분식집 안을 들여다보았다. 한 여자가 카운터에서 돈을 내고 있었다. 그녀가 엄마일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포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이 있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도철은 무릎을 굽혀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꼬마야, 엄마가 너를 찾고 있어. 엄마가 저쪽으로 갔대. 같이 가볼까?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엄마가요? 하지만 엄마는 저기 있는데요. 아이가 분식집을 가리켰다. 도철은 당황했다. 그러나 빠르게 거짓말을 만들어냈다. 아니야. 엄마가 방금 전화했어. 차가 고장났대. 그래서 저쪽 수리점으로 갔어. 빨리 가자. 아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다. 도철은 조바심이 났다. 엄마가 곧 나올 것이다. 시간이 없다. 그는 결정했다.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다. 빨리 가자. 엄마가 기다려. 아이가 따라왔다. 도철은 빨리 걸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이미 시작했다. 돌아갈 수 없었다. 골목길로 들어갔다. 어두운 골목이었다. 사람들이 없었다. 도철은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다. 그는 안도했다. 동시에 두려웠다. 무엇을 한 것인가? 그는 방금 아이를 유괴했다.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엄마. 엄마 어디 있어요? 그 작은 목소리가 떨렸다. 도철은 당황했다. 조용히 해. 엄마한테 곧 데려다 줄게. 그러나 아이는 계속 울었다. 도철은 아이를 안아 올렸다. 아이는 가벼웠다. 너무 가벼웠다. 마치 깃털 같았다. 그는 빨리 걸었다. 옥탑방으로 가야 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아야 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렸다. 도철의 옷은 흠뻑 젖었다. 아이도 젖었다. 아이가 떨기 시작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30분을 걸어 옥탑방에 도착했다. 낡은 건물의 5층. 좁고 허름한 방. 도철은 아이를 내려놓았다. 아이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작은 방, 낡은 이불, 깨진 창문. 두려움이 아이의 얼굴에 가득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아이가 울먹였다. 도철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공장 굴뚝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다. 저 어딘가에서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찾고 있을 것이다. 파출소에 신고했을 것이다. 수색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는 무엇을 한 것인가? 다음날 아침 도철은 라디오를 켰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어제 저녁 영등포에서 초등학생이 실종되었습니다. 6살 박준호 군은 어머니와 함께 학원을 다녀오던 중 분식집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며 도철은 라디오를 껐다. 손이 떨렸다. 이제 온 동네가 알게 되었다. 경찰이 움직이고 있다. 그는 공중전화로 갔다. 손이 떨렸다.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다. 동네 게시판에 붙어있던 전단에서 본 번호였다. 아이를 찾는다는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문과 함께 신호음이 울렸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쳐있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밤새 울었을 것이다.
아드님은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도철이 말했다. 목소리를 낮췄다. 전화기 너머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여자가 말했다. 준호가, 우리 준호가 어디 있나요? 다쳤나요? 제발, 제발 말해주세요. 아이는 무사합니다. 10만 원만 주시면 돌려보내겠습니다. 도철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다. 그러나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줄게요. 당장 줄게요. 우리 아이만 돌려주세요. 여자가 울부짖었다. 그때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는 경찰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남자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였다. 도철은 당황했다.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재빨리 말했다. 내일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경찰에 알리면 아이는 못 봅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전화기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그는 옥탑방으로 돌아갔다. 아이는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도철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배고프니? 그가 물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도철은 구멍 가게에서 산 빵을 꺼냈다. 먹어. 아이는 빵을 받아들었다. 그러나 먹지 않았다. 그냥 들고 있을 뿐이었다. 왜 안 먹어? 도철이 물었다. 엄마가 낯선 사람한테 받은 음식은 먹지 말래요.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도철은 말문이 막혔다. 아이는 납치당했으면서도 엄마의 말을 지키려고 했다. 그 순수함이, 그 착함이 도철의 가슴을 찔렀다. 내 엄마 말이 맞아. 하지만 나는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먹어. 도철이 말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빵을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씹었다. 삼켰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먹으면서 울었다. 도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갔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작고 슬픈 울음소리였다. 그 소리가 도철의 귓가에 맴돌았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 사흘째 되는 날, 도철은 다시 전화를 했다. 이번에는 다른 공중전화였다. 여보세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경찰이 받았다. 박도철 씨,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도철은 얼어붙었다. 그들이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어떻게? 목격자? 과거 기록? 당신도 보육원에서 자랐죠. 화재 사건의 생존자. 우리는 당신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도 압니다. 경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도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구멍이 막혔다. 박도철 씨,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절박했을 뿐이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멈춰야 합니다. 그 아이는 심장병 환자입니다. 치료를 받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심장병. 그 단어가 도철의 머리를 강타했다. 아이가 아픈 아이였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경찰에 나오십시오. 아이를 돌려보내고 자수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도 아이에게도 좋습니다. 경찰이 설득했다. 도철은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그는 주저앉았다. 전화박스 안에서 무릎을 꿇었다. 옥탑방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는 열이 나고 있었다. 이마가 뜨거웠다.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다. 도철은 공포에 휩싸였다. 물 주세요. 아이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도철은 물을 떠다 주었다.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다. 물을 마셨다. 그리고 다시 쓰러졌다. 도철은 아이의 옆에 앉았다.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 파란 입술, 가쁜 숨.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기억이 떠올랐다. 1960년의 그날 밤. 불타는 보육원. 연기로 가득한 방. 그도 이렇게 쓰러져 있었다.
문 뒤에서 혼자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때 그는 울었다. 엄마, 살려주세요. 엄마. 아무도 오지 않았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다. 그는 혼자 죽어가고 있었다. 그 두려움, 그 외로움, 그 절망. 지금 이 아이가 똑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도철은 몸을 떨었다. 눈물이 나왔다. 35해를 살면서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그가 울었다. 미안해. 미안해. 그는 아이에게 속삭였다. 창밖으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 가까이 오고 있었다. 불빛이 건물을 비췄다. 그들이 찾아낸 것이다. 이제 끝이다. 도철은 아이를 안아 올렸다. 가벼운 몸이었다. 너무 가벼웠다. 마치 사라질 것만 같았다. 그는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갔다. 밖에서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그를 비췄다. 손을 들어. 누군가 소리쳤다. 도철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먼저 이 아이를 살려줘. 병원에 데려가줘. 제발. 경찰들이 달려왔다. 한 경찰이 아이를 받아 안았다.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아이는 구급차로 옮겨졌다. 도철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구급차 문이 닫혔다. 사이렌이 울렸다. 빨간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멀어졌다. 그리고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경찰이 그의 권리를 고지했다. 도철은 듣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사라지는 구급차를 보고 있었다.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를 멈추게 했어. 경찰이 물었다. 뭐라고요? 도철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 아이 울음소리가 어렸을 때 내 울음소리 같았어.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그 울음소리. 나는 그 아이가 나처럼 되는 걸 볼 수 없었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갑고 조용한 비였다. 하늘이 울고 있었다. 아니, 하늘이 씻어주고 있었다. 도철의 죄를, 그의 아픔을, 그의 눈물을. 재판은 2달 후에 열렸다. 법정은 조용했다. 도철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수척해진 얼굴, 깎은 머리, 제수복.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도철은 천천히 일어섰다. 방청석을 바라보았다. 그곳에 준호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도철을 바라보고 있었다. 증오의 눈빛이 아니었다. 슬픔의 눈빛이었다. 죄송합니다. 도철이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준호 어머님께, 준호에게, 그리고 사회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계속 말했다.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부모도 없이, 집도 없이, 사랑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이 저를 악마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울음소리가 저를 깨웠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것과 똑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이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흘렀다. 저는 다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벌을 받고 속죄하고 언젠가는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법정은 조용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인의 진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법은 법입니다. 유괴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도철은 고개를 숙였다. 경찰이 그를 데리고 나갔다. 문 밖으로 나갈 때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준호의 어머니가 일어서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고갯짓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용서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해였다. 5년이 흘렀다. 1991년 11월. 도철은 교도소에서 나왔다. 40살이 된 그는 더 늙어 보였다. 그러나 눈빛은 달랐다. 예전의 절망적인 눈빛이 아니었다. 조용하고 평온한 눈빛이었다.
그는 노인복지관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청소를 하고 어르신들을 돌보고 식사 준비를 도왔다. 월급은 적었다. 그러나 그는 만족했다. 이제 그는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었다. 매달 편지 한 통과 함께 식사 보따리가 복지관으로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익명이었다. 그러나 도철은 알고 있었다. 준호의 어머니였다. 편지에는 항상 같은 말이 적혀 있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사람이었어요. 도철은 그 편지를 소중히 간직했다. 지갑 안에 넣고 다녔다. 힘들 때마다 꺼내 읽었다. 그 말이 그에게 힘을 주었다. 그가 완전히 악마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 안에도 인간성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어느 가을날 그는 공원을 걷고 있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한 소년이 그의 앞을 지나갔다. 11살쯤 되어 보였다. 건강해 보였다. 도철은 멈춰 섰다. 소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준호일까?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소년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그날 밤 비가 내렸다. 도철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빗방울이 땅에 떨어졌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빗물이 손바닥을 적셨다. 차갑고 깨끗한 물이었다. 그날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를 구원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하늘이 듣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가 언젠가 올 것이라는 것을. 비는 계속 내렸다. 도시를 씻어내렸다. 과거를 씻어내렸다. 죄를 씻어내렸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속삭였다. 도철은 창문을 닫았다.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9살의 자신을 만났다. 불타는 보육원에서 혼자 울고 있던 그 아이를. 그는 그 아이를 안아주었다. 이제 괜찮아. 우리는 살아남았어.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사람이 되었어.